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2022년도 2회 전기 기사고요. 전력공학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2회차가 되겠습니다. 역시 좀 세모 치시는 그런 분들은 잘 판단하시기 바래요. 자, 21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피레기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인데, 자, 피레기의 용어 문제예요. 충격 방전, 뭐가 된다? 개시전압이 되겠습니다. 충격 방전 개시전압. 이것은 좀, 이제, 이 용어 자체에서 얘가 뭘 하는지를 알고 줬죠. 뭐냐면, 충격 방전 개시전압 말 그대로 피레기의 충격 전압이 뇌가 임가시에, 충격 전압 임가시 뭐가 된다?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요 자체도 하나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 값이 어떤 값을 이제 기준으로 하냐면 바로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요. 네. 이거랑 하나 비교해 보면 우리가 피레기 전격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레기 무슨 전압? 전격 전압. 그럼 이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값이라고 해요. 이것도 잘 나오죠.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의 최고값인데, 이것은 이제 최대값이 아닌 뭐가 된다? 실효값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충격파의 최대치, 즉 최대값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맞춰주셔야죠. 자, 22번 볼까요? 22번. 예. 전력용 콘덴서에 비하여 동기조상기의 이점으로 이제 옳은 건데, 요거는 좀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조상설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잘 정리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상설비가 되고요. 비교해 볼 조상설비는 동기조상기예요. 동기조상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전력용 콘덴서.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블로우 리액터. 자, 비교하고자 하는 그 항목들은 첫 번째가 무효전력이에요. 이 동기조상기는 우리가 진상, 지상, 양용이에요. 그렇죠? 콘덴서는 이제 C죠. 오로지 뭐예요? 진상만이고요. 블루 리액터는 L이죠. 오로지 뭐예요? 지상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전압 조정이에요. 이렇게 양쪽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속적이다. 네. 이렇게 한쪽 능력만 있으면 불연속하다. 또는 이것을 계단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블루 리액터도 뭐가 되냐면 계단적이다. 불연속, 계단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송전 내지 시충전이라고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시송전, 시충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기서 말하는 시송전, 시충전은 차단된 송전선로를 재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송전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동기조상기만 가능하고요. 이들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볼까요? 비고.
여기서 봐야 될 나머지 특성들이에요.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합니다. 네. 동기조상기는 동기전동기를 무부하로 운전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는 부하의 역류를 개선합니다. 부하의 역류를 개선하죠. 그 다음에 요 블로 리액터는 바로 뭐가 된다?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죠. 전력은 어쨌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점수는 어디 여기서 따야 돼.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동기조상기를 물어본 거예요. 일단 뭐 소음이 적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보면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 그렇습니다.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를 취할 수 있어요. 전력 손실이 크고요. 유지보수는 많아집니다. 이제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답은 몇 번이냐면 그래서 2번이 맞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좀 지장이 없습니다. 23번 단락 보호 방식인데 단락 보호 방식 23번은 제가 이제 좀 세모를 좀 치겠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세모인데 보면 단락 보호 방식인데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환상선로. 환상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이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방향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를 풀다가 환상이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방향을 기억해 주자. 이 환상선로는 뭐냐면 이렇게 이 전원이 있을 때요. 이 전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루프를 구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루프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4번이 잘못됐어요. 환상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은 전원이 한 단에 있든 양단에 있든 환상선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무조건 방향성을 부여해줘요. 다이렉셔널이라고 해요. 방향성 DS가 되겠습니다. 방향 단락 계전기. 여기서 D는 다이렉셔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향성을 우리가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 잘못됐는데요. 좀 답을 어쨌든 이제 이렇게 환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무조건 방향성을 우리가 부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계전기가 방향성이 있는 거죠. 나의 설치 전기점으로 전후의 사고를 구별할 줄 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 볼게요. 보면 이 밸런서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방식인데요. 네. 자,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저압 밸런서라고 하죠. 흔히 저압 밸런서. 자, 24번이죠. 24번. 요것은 단상 3선식의 특성이에요. 네, 단상 3선식. 단상 3선식은 이제 장점이 있어요. 장점. 뭐냐면 2종의 전압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전압을 이제 이 두 가지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외선이라고 그래요. 외선과 외선 요 사이에 뭘 낸다? 이렇게 중성선이 있고요. N. 이게 B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외선과 외선 사이에 전압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단상 3선식은 밸런서를 필요로 해요. 즉, 저압. 이 방식만 그래요.
밸런서를 필요로 합니다. 네. 자, 이 저압 밸런서는 뭐냐면 이 단상 3선식은요 부하 불평형 시에 이 부하 불평형 시에 이제 전압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부하 불평형 시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는 뭘 설치하냐면 저압 밸런서를 설치해요. 그러면 여기서 부하 불평형은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요 A와 N 간에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B와 N 간에 이렇게 부하를 연결한 거죠. 뭐 요거를 LA, 요거를 LB라고 가정해보면 여기 연결된 부하의 크기와 여기 연결된 부하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콘센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쪽 콘센트에다가 많이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쪽 콘센트는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한쪽 콘센트에만 지나치게 부하가 많이 걸려 있고 한쪽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하 불평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상 3선식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부하 불평형 시에 전압 불평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저압 밸런서라는 걸 설치해 주는데 잘 물어봐요. 이 밸런서가 필요한 방식이 뭐냐요? 단상 3선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하 불평형은 A와 N 간 그리고 B와 N 간에 걸려있는 부하의 차가 크면 클수록 부하 불평형은 크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단상 3선식은 중성선이 단선되면 이제 이 부하 불평형에 의한 전압 불평형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경부하 측에 전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밸런서를 설치하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부하 불평형이라고 했지만 이 중성선이 끊어지면 또 전압 불평형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25번. 부하 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기기의 점검 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이 기구를 말합니다. 계통의 접속을 바꾼대요. 뭐냐면 여러분들 달로기 요걸 우리가 DS라고 합니다. 달로기 DS. 그래서 이 달로기는 역할이 뭐냐면 무부하 전류를 개폐해요. 달로기는 무부하 전류를 개폐해요. 즉 부하가 흐르는 상태에서 무부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방에 전기를 사용하는 그 부하들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죠. 그럴 때 이제 개폐가 가능하고요. 요 놈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기기의 점검 수리 기억해 주세요. 요거 꼭 요 말이 같이 들어와요. 뭐 회로의 접속을 변경한다 같이 들어오니까 꼭 기억해 주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래서 이제 이 25번은 이렇게 달로기가 정답이 되고요. 자, 26번 꼭 계산할 줄 아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정전 용량이 0.001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고요. 길이는 173.2km, 선간 전압은 60kV, 주파수는 60Hz로서 뭘 물어봤냐면 송전선로의 무슨 전류? 충전 전류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충전 전류 IC는 오메가 C2가 되겠습니다. 바로 가보면 이때 오메가는 2파이에 주파수는 60Hz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정전 용량이 얼마가 주어졌냐면 0.001. 자, 0.001인데 0.01이죠. 자, 0.01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킬로미터당 값이에요 라는 뜻이면서 길이를 줬기 때문에 길이가 반영이 돼야 되죠. 2. 그쵸? 그 다음에 주어지는 전압이 뭐예요? 이제
이 60kV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전압은 항상 상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0 곱하기 10의 3승을 대지전압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자분은 후자식으로 이제 이렇게 V를 루트 3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가 된다? 오메가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E. 이렇게 되는 거죠. 두드리면 얼마 나오냐면 22.6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7번 볼게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보호계전기의 그 반한시, 정한시의 특성은 이에요. 자, 보호계전기의 요것은 한시 특성이 되겠습니다. 보호계전기의 한시 특성이다. 시한 특성, 한시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27번. 보호계전기의 한시 또는 시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순한시성이라고 그래요. 순한시 계전기예요. 순한시 계전기. 뭐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이면 즉시 동작한다고 하는데 전 이렇게 볼게요. 조건이 맞는 거죠. 즉 내가 설정한 값이 맞다면 어떻게 한다? 즉시 동작합니다. 바로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가 정한시예요. 정한시. 이것은 순한시와 똑같이 조건이 맞다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합니다. 또는 일정 시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한시예요. 반한시. 크기와 시간이 반대 특성을 갖습니다. 크기와 시간이 반대 특성을 가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이제 즉 내가 세팅한 값보다 많이 크면 시간 특성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작으면 뭐한다? 시간 특성이 길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반한시, 정한시예요. 반한시, 정한시가 되는데 제일 긴 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얘를 얘기하고 얘를 얘기해야 돼요. 요거는 일부 구간은 반한시로 갔다가 일부 구간부터는 정한시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요 그림도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종축은 시간 특성을 갖고요. 그 다음에 횡축은 이제 흔히 말하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요거는 누구냐면 1번 순한시성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크기가 만족되면, 즉 어떤 크기가 만족하면 시간 특성이 무지 짧아요. 크기가 뭐 커지더라도 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한시가 돼요. 정한시. 정한시는 똑같이 크기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시간 특성이 순한시보다는 좀 길어요. 그래서 요게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한시는 요게 반한시예요. 이렇게. 요 놈이 이제 3번 특성을 갖는 거예요. 크기가 작으면 시간 특성이 긴데 점점 크면 클수록 얘가 어떻게 돼요? 급격히 짧아지죠. 그 다음에 반한시, 정한시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거죠. 예, 요게 4번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한시 이 특성을 띠다가 여기서부터는 정한시 특성을 띠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27번 어쨌든 제일 긴 거 4번이죠. 4번. 그래서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데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그 크기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 즉 일정 시간에 동작하죠. 자, 그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전력계통의 안정도에서 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안정도에 물어보면 이제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종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정태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슨 안정도?
정태 안정도. 이 정태 안정도는 완만한 부하 변화 시, 이 완만한 부하 변화 시 안정운전을 지속하는 정도.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과도한 정도예요. 과도한 정도. 이 과도한 정도는 과도 상태는 항상 이 정상 상태가 아니죠. 부하의 급변이나 사고 시에 안정운전을 지속하는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동태 안정도. 이것은 AVR이나 이제 조속기가 포함된 안정도인데 별도의 그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예, 그냥 뜻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안정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2번에 보면 대표적인 문제예요. 상태 안정도. 예, 꼭 기억하자.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자, 29번 보겠습니다. 배전선로의 그 역류를 개선함에 따른 그 효과로 이제 적합치 않은 거예요. 자, 역률의 개선인데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요 내용은 이제 항상 이제 그 반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역률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이제 요 기준을 좀 기억해 볼게요. 29번. 역률을 개선하게 되면 역률을 개선 시 이점이 있다 이거죠. 2점. 그러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전력 손실이 감소합니다. 전력 손실이 감소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력 손실이라는 건 결과식을 보면 V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P 제곱에 뭐가 된다? R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의 반대가 되는 이제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죠. 두 번째가 요 놈은 전압 강화도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이 전압 강화 이 식은 VP분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뭐가 된다?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므로 코사인 값이 감소하면 이제 이 코사인 값이 이제 증가하면 전압 강화가 감소합니다. 세 번째가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합니다. 역률이 개선한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유효전력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쵸? 무효전력은 감소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기 요금이 절감됩니다. 감소해요. 90%를 기준으로 기본 요금 받고요. 91%면 0.2%, 92%면 0.4, 93이면 0.6, 94면 0.8, 그 다음에 95면 1% 할인해 주거든요. 예.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역률의 개선에 따른 그 효과로 적당치 않은 거예요. 1번, 선로의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고요. 맞아요. 2번, 전압 강화가 감소한다고요. 그렇죠? 3번, 전원 측 설비의 이용률이 향상된다는데 이것은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4번 보세요. 절연 비용이 절감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죠. 전기 요금이 절감되는 거지. 그래서 선로의 절연 비용은 저자의 해설처럼 전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역률과는 무관하죠.
제가 이 문제를 쓰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항상 요거는 반대 개념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역률이 저하됐을 때 우리가 보는 손해죠. 전력 손실 증가, 전압 강화 증가, 설비 용량의 여유 감소, 전기 요금 증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30번 보겠습니다. 30번. 저하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 연락선에 저압선 중간에 설치하는 게 뭐냐요? 자, 이것은 저압 무슨 방식? 뱅킹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저압 뱅킹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압선에 접속된 2대 이상의 변압기를요, 고압선에 접속된 이 2대 이상의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해서 수용가에 전력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요 중간중간을 이렇게 구분 퓨즈라는 걸로 이렇게 연결해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방식은요, 일단은 변압기 용량이나 동량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커 경감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용률이 좋습니다. 근데 융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캐스케이딩 이 저압 뱅킹 방식은 캐스케이딩에 우려가 있어요. 이 캐스케이딩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저압측 고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압측 고장에 따라서 건전한 변압기에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됩니다.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걸 방지하고자 여기에 뭘 설치한다? 바로 구분 퓨즈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되면 고장난 지점만 정전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로 파급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구분 퓨즈가 되겠죠? 구분 퓨즈. 네, 1번.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1번이죠. 31번. 이것은 여러분들 좀 세모를 좀 치긴 칠게요.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시는 건데, 안 되면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라. 자, 31번 보겠습니다. 승합기에 의해서 V2라는 전압에서 VH로 승합한답니다. 2차 측의 전격 전압은 2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이 W인 단상 승합기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승합기죠. 자, 지금 보면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전압이 이제 여기가 이제 V2라고 보시면 됩니다. V2. 그 다음에 여기가 VH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조건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보면 기기에서 보면 이 단권 변압기, 이거 단권 변압기 얘기하는 거죠. 단권 변압기의 부하 용량과 일단 31번 세모. 단권 변압기의 이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의 B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권선 분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자 보면 이 부하 용량은 뭐냐면 요 놈에다가 여기 흐르는 전류, 저는 I2라고 해볼게요. 요 전류의 곱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표현해 보면 VH에다가 I2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용량은 뭐냐면 지금 승합된 전압이 2입니다. 요 놈에다가 요 놈을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승합된 전압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뭐냐면 V 하이 전압에서 요 전압을 빼면 돼요. V2 전압을. 보통 이제 기계에서는 V 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부하 용량이죠.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I2를 이렇게 곱해야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부하 용량과 자기 용량은, 그렇죠? V 하이 전압에 V 하이 전압 마이너스 V2가 돼요. 그럼 이렇게 위치 바꾸면, 자, 부하 용량은 뭐예요? 부하 용량은, 지금 문제에서 부하 용량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 VH에 마이너스 V2가 되고요. V 하이가 되죠. 여기 자기 용량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W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뭐가 되냐면 없고요. 요 VH에서 V2를 뺀 값이 요 놈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2분의 V 하이 전압의 W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굳이 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몇 번이냐면 2번 보겠습니다. 32번. 보시면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요. 보일러의 급수를 이제 공급되는 급수를 예의하면서 전체적인 그 연료 소비량을 줄일 수 있대요. 32번인데 32번 절탄기를 말합니다. 자, 이코노마이저라고 하는데요. 이 절탄기는 과열기를 통과한 이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합니다. 배기가스의 여열을 회수해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해 주는 거죠. 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향상 대책이죠. 그쵸. 미리 보일러에 이제 이 공급되는 이 급수를 미리 가열해주면 보일러가 이제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3번이죠, 3번. 네. 그쵸. 보통 4에서 11% 정도 절감된다고 그래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33번. 보시면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 이제 이 이점이 아닌 건데, 자, 우리 요것은 직렬 콘덴서를 말하고요. 이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합니다. 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고요. 그러니까 줄인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안정도 증진에 기여해요. 네. 그래서 직렬 콘덴서는 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고 안정도 증진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이 틀린 말이 뭐냐면, 일단은 선로의 인덕턴스를 보상한다는 건 선로의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거예요. 인덕턴스를 줄여서 전압 강화를 보상하고요. 두 번째가 수전단의 전압 강화 맞는 얘기고, 3번 안정도가 이제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전단 역률의 개선은 사실은 우리가 역률 개선은 직렬 콘덴서라기보다는 바로 뭐가 된다? 이 병렬 콘덴서 개념이죠. 3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까요? 전체의 굵기가 균일하고요. 부하가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죠. 전체가 아니라.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 배치되어 있는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전체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부하의 종별에 따른 분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쉽게 말해서 배치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부하의 종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단의 집중 부하예요. 그 다음에 평등 내지 균등 부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부하.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을 비교해 달래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에요. 말단의 집중 부하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2라고 하고요. 전력 손실을 PL이다 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부하를 균등하게 배치하면 이것이 전압 강화는 2분의 1로 감소하고요. 전력 손실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부하예요. 송전단일수록 커지는 부하는 변전실로부터 부하를 소모하는 전력을 가까이 배치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전력 손실은,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당겨요. 3분의, 이제 이 전압 강화죠. 3분의 1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이 두 개를 더해요. 2 더하기 3은,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5분의 1의 PL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잘 물어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말단의 집중부하 대비 평등 또는 균등부하는 전력 손실은 몇 배가 되냐 이거죠. 3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5번 되겠습니다. 35번. 송전단 전압이 161kV고요. 수전단 전압이 154. 그 다음에 상차각이 35도고요. 리액턴스가 65mm 때 선로 손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전송 전력을 이거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35번이죠. 우리가 말한 이 정태 안정 극한 전력 P는 X분의 2SER에 뭐가 된다? 사인 델타가 됩니다. 그럼 이때 리액턴스가 지금 60이에요. 그 다음에 송전단 전압이 161.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154. 그 다음에 사인 몇 도? 이제 35도죠. 매각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10의 3승, 10의 3승에 10의 마이너스 6승에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대로 계산하셔도 돼. 237점 뭐가 된다? 02메가와트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네요.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직접 접지죠. 이 직접 접지는 일선 지락 시에 알고 있자.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되죠. 최대. 그래서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보호 계전기 동작이 확실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보호 계전기가 확실히 동작한다는 건 차단을 확실히 한다는 뜻으로 과도 안정도는 나쁘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보호 계전기가 신속히 동작하므로, 그쵸? 여기까지 맞았지만 과도 안정도 측면에선 좋은 게 아니라 나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A, B, C, D에 고저차가 그리고 요거 하나 그 36번은 일선 지락 시에 지락 전류는 최대지만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이제 최소로 작아지죠. 작은 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일선 지락 사고 시에 건전상 이제 이 대지 전압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 같이 기억해야죠. 네. 이쪽으로 37번 보겠습니다. 37번. 그림과 같이 지지점 A, B, C에는 고저차가 없으며 경간 A와 B, B와 C 사이에 전선이 가선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그 이도가 각각 몇 센치냐면 요 이도가 12cm라네요. 그쵸? 요때가 A, B, C가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지지점 B점에서 전선이 추락했대요. 떨어져서 요렇게 이도가 또 하나가 생긴 거죠. 네, 이때 이 D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요? 단 B와 A, C 이제 이 지지점 B는 A와 C의 중점이며 지지점 B에서 떨어지기 전과 후의 길이는 같다. 요 말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렇게 매달려 있는 전선이 단순히 풀려갖고 어떻게 한다? 요게
전선이 아래로 추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기 전과 추락하기 후에 뭐예요? 이제 전선의 길이는 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추락하기 전을 저는 D1이라고 하고요. 추락하고 나서를 이제 D2라고 했을 때 이 D2는 쉽게 말하면 요놈이 D2죠. 요거의 2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cm인데 왜 그렇게 나온지는 빨리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죠. 그냥 바로 들어가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먼저 추락하기 전에 실제 길이와 추락하고 나서의 실제 길이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2배 해준 건 여기 길이가 지금 2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때 저는 강제로 여기를 여기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말하는 L은 S 플러스 3S의 8D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2배의 S 플러스 3S의 8D1의 제곱이 되죠. 왜냐하면 이때 L은 요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놈인데 요놈은 경관이 지금 어디예요? ES와 관련인 거죠. ES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3의 S의 8D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식을 전개해보면 2S에다 플러스 3S의 8D1의 제곱은 뭐예요? 2S 플러스 2배의 3의 S의 8D2의 제곱되죠. 그쵸? 문제는 이제 여기 없어집니다. 그쵸?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값이 뭐예요? D2죠. 그럼 결과적으로 D2의 제곱은 일단 얘 먼저 써놓으면 자 3S의 8D1의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자 요걸 남겼으니까 얘 내리고 요거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8분의 2배의 3S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또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쵸? 예. 뭔가 여기 2를 곱해야죠. 참 2S에 여기에다가 2를 곱해야죠. 그쵸?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2가 있네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니까 D2의 제곱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4배의 D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없애려면 이렇게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2의 D1이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그쵸?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여기에다가 3배 이렇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여기다 2를 곱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건데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하게 되면. 그래서 2 곱하기 이제 12를 하게 되면 이제 24cm 그냥 바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38번 수차의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력 발전의 공동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캐비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원인이죠, 원인. 이게 유수의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소음이 이제 발생하고 진동, 그 다음에 효율이 저하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특유속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유속도, 다른 말로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흡출 수도를 너무 높게 하면 안 돼요. 유효 낙차를 늘리려고 이 흡출 수도를 너무 높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과대한 운전을 피해야 돼요. 뭐 과부하 운전이라든지 내지 뭐 이제 이 과도한 부분부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차의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않는다. 특유속도 이제 요 얘기인데 1번이죠. 1번 흡출 수도를 증대시킨다. 1번.
이렇게. 예. 그래서 특유 속도의 이제 방지책이기 때문에 이제 캐비테이션의 원인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 원인이라고 하면 대책이라고 해야지. 대책. 이건 원인은 생기는 이유니까, 그쵸? 예. 그래서 특유 속도, 비속도를 너무 크게 잡지 말 것. 예. 그 다음에 흡출 주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과대한 부하 운전을 피해야죠. 원인이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보겠습니다. 39번. 보시면은,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에요. 39번. 매설지선인데, 예. 요것도 좀 이렇게 볼게요. 요것은 철탑에 탑각 저항을 떨어뜨려서 이걸 다른 말로 접지 저항이라고 해요. 철탑의 탑각 저항 또는 접지 저항을 떨어뜨려 역섬락을 방지하죠. 이렇게. 요건 두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매설지선은 철탑의 탑각 저항을 떨어뜨려서 뭐 하는 거다? 역섬락 방지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역섬락이 생기기 쉬운 경우는 이건 뭐예요? 철탑의 탑각 또는 접지 저항이 큰 경우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 보면 해설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철탑에서 선로로 이제 중간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맨 끝에 보면 철탑의 전이가 상승해서 철탑에서 선로로 섬락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두죠. 일반적으로 송전선로의 섬락은요. 낙뢰가 직격을 하면 이 뇌전류가 양분돼서 선로를 통해서 애자 쪽으로 가면서 섬락을 일으켜요. 이 역섬락은 뭐냐면 뇌가 철탑 상부를 직격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 정상 상태라면 이게 뭐예요? 철탑을 통해서 대지로 빠져야 되는데 이 철탑의 저항이 크면 얘가 이 철탑에서 애자 쪽으로 갑니다. 선로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이 섬락과 뭐예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역섬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40번 세모 쳐주시고요. 되는 분들은 보는 건데 안 되면은 버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요거 제가 그냥 해보긴 해볼게요. 예, 안 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해보고 나머지들의 여러분들이 좀 한번 봐주셔요. 이 행렬식을 3번 해야 돼요. 뭐냐면 자, 1회선 송전선에 지금 보면 변압기의 조합에서 변압기의 여자 어드미턴스를 무시했을 때 송수전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수 이제 C0죠. C0.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선로의 A, B, C, D라는 이러한 선로 정수를 갖는 이러한 선로에 지금 ZTS와 ZTR이 접속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4단자 정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지금 ZTS가 단독으로 있을 때 4단자 정수를 표현해보면 1, ZTS, 그 다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선로의 4단자 정수가 A, B, C, D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있죠. ZTR이라는. 그럼 요 놈은 1, ZTR에 뭐가 된다? 이렇게 0이 되겠죠. 요 놈이 또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요. 그럼 먼저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먼저 해설하는 거예요. 요거 먼저 두 개부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자 A를 구하면 요 놈에다가 요 놈 곱하고 요 놈에다 요 놈 곱한 걸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A 플러스 C 곱하기 ZT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A 플러스 C의 ZT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B를 한번 구해볼까요? B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에다 요거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1에다가 B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이제 D에다가 ZTS 뒤에 붙일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B 플러스 뭐예요? D의 ZTS가 되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하면 돼요? C는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에다가 뭐예요? 요거 곱하면 돼. 그러면 0에다가 A 곱하고 플러스 1에다가 C를 곱하면 이 C네 이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D죠 D. D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에다 요거 곱하는 거죠. 그럼 0에다가 B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1에다가 D를 곱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건 D네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행렬식이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자, A 플러스 C의 ZT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A죠. 요게 A 플러스 C의 ZTS가 되고요. B는 B 플러스 D의 ZTS. 그 다음에 C는 그냥 C, 그 다음에 D가 되죠. 여기서 한 번 더 행렬식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뭐예요? 시간이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예.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할게요, 여기서는. 이거죠, 이거. 예. C0를 물어봤잖아요. C0. 그러니까 요걸, 이제 C0를 구해보라는 얘기는, C0는 요거에서 뭐예요?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뭘 곱하면 된다? 예, 요거 곱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C0는 C 곱하기 1 플러스 D 곱하기 0이니까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아무튼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 횡렬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혹시나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드린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수학적인 그런 아픔이 있어갖고 죄다 전개해줘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제가 요것만 했지만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안 되면 그냥 버리자 라고 보시면 돼요. 행렬을 3번이나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번 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요 이 문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C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C는 다 들어가요. 뭐 이제 이 4단자 정수 이제 C를 구하라고 하면 C는 다 들어간다고. 이 문제는 해설이 안 되지만 다른 문제는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C가 없는 건 일단 제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0 되냐면 22년도 2회 이제 이 전기기사 전력공학 문제 해설이었고요. 빨리 한번 살펴보면 세모 친 거는 좀 21번, 22번 그 다음에 23번은 이제 잘 한번 그 내용 환상은 방향 꼭 기억해 주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이건 제가 특별히 요 부분까지 모두가 다 우리가 계정기까지 외울 수는 없고요. 24번 하셔야 되고 25, 26, 27, 28, 29, 30 꼭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1번 선택해 주시고 32, 33, 34, 35, 36, 37 그 다음에 이렇게 38 그 다음에 이렇게 39, 40번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3문제 정도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의 문제는 꼭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37번은 딱 보자마자 이 이도의 2배가 된다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마지막 회차 3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